오늘의 토막 상식은 지질의 스케일입니다. 지구과학은 스케일을 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뭔가 지식을 집어넣고 있는데 그것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도 못한다면 안 배운 것만 못한 거죠. 그래서 지구과학은 일단 크게 지질, 대기, 해양, 천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스케일로 따져보면은 천문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지질, 대기, 해양 순서입니다. 천문은 뭐 워낙 스케일이 커가지고 우리가 가늠한다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크고요. 지질의 경우에는 지구의 반지름이 한 6,400km 정도잖아요. 그리고 판이 섭입해서 들어가는 스케일이 약 700km 정도니까 상당히 큰 편이죠. 대기의 경우에는 그 높이가 약 1000km 정도이고 그 중에서 우리는 한 80km 정도 남짓하는 그 범위에서 대기를 다룹니다. 그러면은 뭐 지질이 대기에 비해서도 뭐 상당히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다음에 해양은 뭐 평균 수심이 일단 뭐 3, 4km이고 마리아나 해구 해봤자 약 11km이기 때문에 뭐 대기에 비빌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체감상 태평양이 좀 엄청 넓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스케일이 작아? 라고 이런 느낌도 좀 살짝 들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길이로 봤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일단 지구의 반지름은 약 6,400km예요. 근데 태평양의 길이는 약 16,000km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숫자만 놓고 보면은 16,000인데 지구 반지름은 이거고 대기는 높이가 꼴랑 이건데 뭐 얘가 제일 큰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숫자로만 보면. 근데 이럴 때는 명확하게 이 스케일을 따져보면 됩니다. 자, 우선 태평양의 길이가 약 16,000km라는 것은 깊이가 아니라 길이에요, 길이. 그래서 지금 여기 지구의 반지름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이 태평양의 길이는 여기 요 라인, 요 라인들이 태평양의 길이라고 보면 전체 지구 전체 중에서 요만큼의 길이 요게 16,000km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길이라는 것을 말하려면 무조건 둘레로 봐야 되는 겁니다. 길이를 보려면은 둘레를 봐야 된다. 그래서 16,000km가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거, 16,000km가 여기. 그럼 어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구의 둘레는 2파이 r이니까 얘를 3.14로 두고 얘가 6,400km이니까 대략적으로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면은 약 4만 킬로미터가 나옵니다. 대략이에요, 대략. 대략. 정확하게 이거보다 조금 더 큰데 그냥 이 정도 계산을 편의를 위해 가지고 이 정도로 쓸게요. 그럼 봐봐요. 지구의 둘레, 그러니까 전체가 4만 킬로미터니까 자, 전체가 4만. 근데 한 바퀴는 360도예요. 근데 지금 태평양의 길이가 16,000이래요. 그럼 16,000을 놓고 몇 도가 여기 요 각도가 몇 도 정도 될까? 그래야 전체의 몇 분의 몇을 차지하는지 정도를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거 안에 거 밖에 거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x는 대략적으로 144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태평양이 지구의 지구의 둘레에 약 3분의 1 정도가 넘는다.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태평양에서 표층 해수의 뭐 흐름 이런 식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가 표층이면 표층 해류가 여기서 움직이니 바닷물이 뭐 이렇게 움직인다 요런 느낌인 거잖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로 요런 스케일들을 비교하는 거였으면 그러면 아니 요 땅이라는 거 요 위에 여기 위에 이만큼도 대기잖아, 대기. 이만큼 다 대기라고. 요렇게 대기층이 1000km 쌓여 있는 거야. 그럼 양옆으로 움직이는 거는 해양뿐만이 아니라 대기도 마찬가지야. 지질도 마찬가지야. 땅도 판 있잖아, 판. 아니 여기 핵 있고, 응? 있고. 뭐 그래가지고 여기 멘틀 있고 여기 지각 있고 했으면 요 판들도 이 멘틀 대류 때문에 이거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이 요 양옆으로의 움직임까지 보면 그러면 뭐 얘네 셋 다 똑같은 거야.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런 지구과학의 스케일을 따질 때는 이런 땅의 깊이, 뭐 대기의 두께, 해양의 깊이, 이런 걸로 비교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케일을 알고 지구과학을 배우면 어떤 원리나 공식을 적용할 때도 오해의 소지 없이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구과학에서 두 번째로 스케일이 큰 지질 파트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층리랑 염리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나는 뭐 개인적으로 할 것도 많고 복잡한 건 싫으니까 그냥 고등학교에서 쓰는 정도로만 정리해 달라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알고 가면 끝입니다. 근데 이럴 거였으면은 애초에 이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새롭게 정의된 염리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대학교 전공책인 구조지질학에서 발췌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은 과거에는 염리와 층리를 아예 다른 부류로 보았지만 최근에는 이 둘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재정의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염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라고 저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뭐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사람들에 대한 존중에 대한 단어일 뿐이지 생각보다 현장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이 보여서 내가 다시 정의할 테니까 달팽이관에 때려 박아라. 요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변성하면서 쓰는 거를 그냥 염리라고 불렀었어 그동안은. 근데 내가 보니까 요거 애매한 게 있어. 그 애매한 거 내가 뭔지 보여줄게. 잘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면구조를 보잖아요. 그럼 그게 층리인지 염리인지 직관적으로 구분한다? 갑자기 빡 눈에 들어온다? 이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그냥 간단하게 봐라라고 했던 거에서 층리랑 염리를 1cm 이상이냐 이하 이걸로 구분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건 거의 뭐 초등학생 구분 방법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교과서에도 애매한 건 다 쳐내고 진짜 사진을 보여줄 때 누가 봐도 빼박 층리인 거랑 빼박 염리인 거 갖다 놓고 그냥 1대1로 대응시키는 거야. 그냥 퇴적하면 층리, 변성하면 염리. 봤지? 다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자, 만약에 이 사진을 들고 여러분들 지구학 선생님한테 들고 가봐요. 그럼 이거 보자마자 0.1초 만에 이거 염리네? 라고 하시는 선생님은 아마 없을 겁니다. 보자마자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뭐 미리 알고 있지 않는 이상은 이건 좀 더 유심히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왼쪽은 천매암이고 오른쪽은 염리의 대표적인 모습인 건데 이거를 딱 보고 이게 무조건 염리지 이 자식들아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현장에서는 직관적으로 층리랑 염리를 구별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작정 좀 크면 층리, 좀 작으면 염리 이렇게 말하는 건데 솔직히 전공자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게 실상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일단 반복되는 면구조가 보이면 염리라고 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1차 염리랑 2차 염리로 나눠가지고 1차 염리는 압력을 받지 않아가지고 그냥 퓨어한 상태로 1차 염리를 분리한 거고 2차 염리는 압력까지 받아서 변한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성함에서의 염리는 2차 염리인 거죠. 이 사람의 분류 기준에 의해서는. 그리고 뭐 참고로 요 층리 같은 경우에는 퇴적 구조에서 보이는 평행한 줄무늬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겹 한 겹 봐봐요. 이렇게 한 겹 이렇게 쌓이는 요 면 있죠, 면. 요 위에서 봤을 때 요 면을 층리면이라고 하고 이렇게 겹 쌓일 때 그 층과 층 사이 요 라인이죠, 라인. 요걸 층리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스케일로 구별을 해보면 층리는 사람보다 훨씬 큰 스케일이고 염리는 사람 손가락보다도 작은 스케일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 여기 있어 여기 이만큼 그래가지고
층리는 요 층층층층층 요런 느낌이고 염리는 이렇게 여기 쪼매하게 있는 거 그게 염리인 겁니다. 굳이 스케일로 따져보자면.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얘는 층리, 얘는 염리. 그러니까 시비가 안 걸려요. 근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안 생겼고 이게 염리야, 층리야 이게 애매한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봐봐요. 만약 해석이 현장에서 애매하게 돼버려. 그러면은 환경을 예측할 때 이게 미쳐 돌아가는 거야. 이 둘은 아예 생성 환경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염리라고 판단을 했어? 그럼 얘는 절대로 지표면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고온 고압 환경에서 짜부돼야 만들어지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줄가 있으니까 줄가 있으니까 층리 이래버리면 환경 자체가 지하 깊숙한 곳이 아니라 지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환경 해석할 때 아예 달라진다는 거지. 여튼 지금 뭐 요런 결과론적인 사진을 놓고 구분하라 정도로 얘기를 끝낸다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뭐 얘는 당연히 퇴적암이고 얘는 당연히 변성암이겠지. 어. 근데 현장은 이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공부해야 공부라는 것에 의미가 생긴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던 겁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하지만 뭐 원론적인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문제를 잘 풀고 싶다 그러면은 층리는 퇴적암, 염리는 변성암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풍화와 침식입니다. 풍화는 암석만 깎여 나가는 거를 얘기하고 침식은 암석뿐만이 아니라 지표에 있는 토양, 침전물 이런 것까지 깎여 나갈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로 따져보자면은 침식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메커니즘을 할 때도 융기, 풍화, 침강 여기 있잖아요. 융기, 풍화, 침강이 아니라 융기, 침식, 침강이라고 한 겁니다. 얘가 스케일이 훨씬 큰 거예요. 스케일이 훨씬 큰 거. 그러니까 침식이 산을 깎아내리거나 계곡을 메우고 하천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면서 지형이 변화하는 거. 그게 침식인 겁니다. 그럼 풍화는 어느 정도 스케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화는 뭐 일단 크게 기계적 풍화랑 화학적 풍화 작용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기계적 풍화 작용입니다. 이 기계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암석을 직접 타격해서 물리적으로 부시는 것, 그것을 기계적 풍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기계적 풍화작용에는 종류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2009 개정에서는 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뤘는데 2015 개정에서는 다루지 않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완전 생소한 내용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력 감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상전리가 요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화강암체가 지표 밖으로 노출되기까지는 침식이었겠지만 침식 받은 후에 노출된 화강암 알갱이, 요 화강암 알갱이 있잖아요. 요거. 요거는 요 위에서 누르던 압력이 없어져 감소하면서 얘가 쩍쩍 갈라지는 풍화작용을 받는 겁니다. 물론 뭐 여기 화강암체가 알갱이라고 했다고 해서 무슨 자갈 같은 요런 알갱이 아닙니다. 이거 사람이 이만큼이에요. 사람이 이만큼 있는 거.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것도 스케일이. 자, 다음으로 동결작용입니다. 이 동결작용은 암석들 틈 사이에 물이 들어가서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런 걸 반복하면서 암석 덩어리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테일러스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요만하게 있어요. 요만하게. 그래서 이러한 스케일을 느끼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이 나오면 저게 어느 정도 스케일일지 상상하면서 시청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식물의 성장입니다. 뭐 이거는 식물들이 자라나면서 이렇게 뿌리들이 이렇게 막 파고들면서 쩍쩍 쪼개지는 요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뭐 여기도 뭐 여긴 사람이 서 있으면 요 정도 요만큼은 서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결정작용은
뭐 아까 동결작용처럼 튼 사이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물이 얼었다가 녹았다 하면서 부피 팽창 수축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물 안에 들어있는 이 물질들과 여기 암석들이 반응하면서 광물들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얘네들을 이렇게 떨구어 버리는 방식, 그거를 결정작용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풍화작용은 확실히 색이 변한다? 이런 느낌은 없이 우직하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뽀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면에 화학적 풍화작용은 아까와는 정반대로 물리적 타격감 없이 화학적으로 사르르 녹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암석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성분이 변화하면서 풍화작용을 받는 것, 그것을 화학적 풍화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학적 풍화작용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용해작용, 가수분해작용, 산화작용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용해작용을 보면은 고체인 암석 덩어리가 물속에 있다가 CO2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사르르 녹게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뭐야 뭐 갑자기 녹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를 화학식으로 한번 표현해볼까? 이런 사고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화학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뭐 이걸 뭐 외우라고는 안 할 건데 봐봐요. 여기 보면은 이게 뭐야? 이게 석회암이야. 석회암이 물과 만났더니 거기다가 추가로 이산화탄소도 만났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사르르 녹았어야. 사르르 녹았어. 이온이 됐잖아. 이온이. 그죠? 그러니까 소금을 물에 넣으면 안 보이게 되잖아요. 소금이라는 게 우리 눈에는 물론 또 많이 넣으면 선생님 좀 물이 탁해서 이러겠는데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물에다가 소금을 적당히 넣었어. 그럼 이게 소금이 우리 눈에 뭐야 사라졌네 이렇게 느껴지잖아. 그런 느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석회암을 CO2가 들어있는 물에 넣었더니 사르르 녹았다. 뭐 이런 느낌. 그게 용해 작용이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요렇게 쓸 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어요. 약산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약산. 그게 뭐 지금 기억 안 나니까 와 지금 망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이렇게 얘네들을 이렇게 녹일 수 있구나 정도만 알면 지구과학에서는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석회 동굴이잖아요. 석회 동굴을 봤을 때 이렇게 물이 싹 흘러가. 그리고 물이 싹 빠져. 그러면 동굴 되는 거야. 이런 게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는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화학적 풍화작용이라는 거예요. 좋아요. 다음으로는 가수분해 작용을 볼 건데 가수분해에서 요 분해라는 말을 알려면 용해랑 분해랑 뭐가 다른지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분해는 말 그대로 이렇게 착착착 분해되는 거예요. 근데 용해는 그냥 없어진다? 라고 보면 우리 눈에서 그러니까 진짜로 막 뭐 유에서 무가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 눈에서 이온이 돼서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된다. 그게 용해인 거고 분해는 진짜 잘게 쪼개지는 거.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용해 작용을 화학식으로 쓰면은 요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분해 작용은 요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화학식 복잡해요. 그렇게 보지 말고 아까 용해랑 분해의 핵심 키워드를 떠올려봐요. 용해는 뭐였어요? 사르르 녹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온이 돼서 우리 눈앞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 됐잖아, 이온.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분해는 봤는데 딱 이온 같진 않죠. 근데 원래랑은 또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막 쪼개진 거야, 막. 뭐 얘랑 얘가 반응해서 뭐가 됐고 이건 지금 설명 안 할게요. 그냥 봐봐 그냥 이온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런 게 분해구나. 근데 얘는 이온이 됐네. 이런 게 용해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두 번째로 가수라는 게 뭔지 봐야 되잖아. 가수. 가수라는 것은 물이 들어가 있으면 반응할 때 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가수분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장석이 가수분해를 하면 고령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토양에서 아마 많이 봤을 텐데 표토가 심토가 될 때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라는 거 이런 게 가수분해 작용이구나라는 거 알고 가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산화작용입니다. 산화작용은 뭐 산소랑 반응해서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이 정도로 알면 되고 얘는 대표적으로 요거는 알아두면 좋아요. 요거는 적철석이라고 합니다. 적철석. 나중에 뭐 화학식으로 구별할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적철석하고 자철석은 화학식이 다릅니다.
자철석은 FE3O4예요. 자철석. 뭐 그거는 뭐 지금 당장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구과학 2에서는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니까 적철석부터 알아두면 자철석 구별하기는 좀 나을 수 있으니까 먼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휘석이 뭐 산화되면 적철석 된다 이런 것도 알아두면 개꿀이죠. 개꿀. 자, 이렇게 풍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때요? 그 풍화도 스케일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뭐랄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스케일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나요? 그러니까 물론 동결작용, 뭐 용해작용 이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일어나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래도 인간의 수명으로는 볼 수 있을 정도의 스케일이란 점, 그게 좀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침식 같은 경우에는 인간 수명으로는 보기 힘든 스케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의 뭐 천년 만년 동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풍화랑은 완전히 비교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산을 깎아내리거나 계곡을 메우고 뭐 하천이 새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막 지형이 변하는 게 100년 안에 가능한 일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불가능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설마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 있던데 그거는 뭔가요? 그거는 사람이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변화가 빠르다라는 것을 비유한 거지. 10년 안에 산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다? 자연적으로? 그건 넌센스죠.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침식은 굉장히 스케일이 좀 큰, 그러니까 시간도 긴 시간에 걸쳐서 하는 거고, 풍화는 상대적으로 좀 짧다. 그러니까 풍화와 침식을 비교해 봤을 때는 침식의 스케일이 훨씬 더 크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충분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스케일입니다. 빙하, 뭐 나이테, 화석, 반감기, 응회암, 기후변화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빙하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빙하를 가지고 알 수 있는 지질시대의 범위는 대략적으로 40에서 50만 년 정도로 봅니다. 근데 이 숫자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풀었으면은 한 요 정도가 나오는 건데, 이거를 중생대랑 신생대의 경계인 6,500만 년과 비교를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요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빙하로 알 수 있는 게 막 그렇게 뭐 대단하다? 요 정도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면은 나이테는 어떨까요? 나이테. 나무에서 보는 나이테. 나이테는 보통 한 5만 년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빙하랑 비교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빙하의 10분의 1 정도밖에 못 보는 거겠네요. 그럼 화석은 어떨까? 화석. 솔직히 말하면 화석은 한계가 없죠. 그러니까 뭐 고생대 화석 삼엽충만 보더라도 5억 4천만 년 전의 거심을 시사하잖아요. 어마무시한 차이죠, 솔직히.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억 단위가 넘어가면은 화석으로는 다 커버가 가능하구나. 이 정도 알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대규모 시간 스케일을 보다가 탄소의 반감기를 보면 귀여울 겁니다. 애기죠, 애기. 아까 나이테도 5만 년이었는데 5,700년이라니. 애기야, 애기. 아까랑 비교하면은. 그래서 지금까지 본 거 쭉 보면 요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요 년 단위가 안 와닿잖아요. 그러면은 원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돈으로 돈. 그러니까 얘는 1억 원. 와, 이거 확실히 확 느껴지죠. 엄청난 부자예요. 5억, 10억도 가능한 부자입니다. 빙하는 50만 원. 나이테는 5만 원. 탄소 반감기는 5,700원. 확 와닿죠? 얘는 거의 뭐 편의점에서 쓰는 거죠. 편의점. 그 다음으로는 응회암을 볼 건데요. 이 응회암은 120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안 굳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퇴적암 종류는 굳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250만 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5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까는 빙하가 50만 원이죠. 50만 원. 그러니까 빙하보다도 5배가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암석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스케일이 좀 큰 편이에요. 뭐 아까 뭐 1억에 비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암석은 꽤나 지질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치가 높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빙하기가 없었던 중생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빙하기가 없었는지 따져보면은 약 1억 8,500만 년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석을 턱 밑까지 쫓아올 만한 부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방금 살펴본 것들을 순위를 매겨보면은 지질 시대 기후 변화 중 빙하기가 오랫동안 없었던 기간이 1억 8,500만 원으로 최고의 부자인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구과학은 스케일이 되게 중요한 학문입니다. 단순하게 뭐 이렇게 뭐 중생대는 뭐 1억 8,500만 년, 뭐 응양은 120만 년, 이게 외우라 이런 1대1 대응식의 암기가 아니라 뭐 응회암을 말하면 대충 어느 정도 긴 시간인지, 대충 100만 원대구나. 응회암 같은 경우에는 대충 100만 원대고 빙하는 한 50만 원대구나. 요런 거. 탄소 반감기는 편의점이구나. 요런 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짧은지 긴 건지 요런 스케일의 차이를 돈으로 환산해서 간접적으로라도 느끼면서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